오랜만에 저도 뵙습니다. 성균관대 안유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아, 요즘 저기 계속 학교 강의도 바쁘시죠? 네, 방리도 바쁘고요. 또 제가 뭐 사업도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사업? 네, 뭐 탄소 배출권 NFT 플랫폼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게 보내고 있어요. 혹시 또 메타버스나 NFT 쪽은 비즈니스 시작 안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탄소 배출권 기반으로 NFT 플랫폼 거래하는 플랫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 뭐 ESG, 탄소 배출권, 예.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예. 이런 쪽에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어려워요. 그 공부가 언제 끝날까요? 평생 하시겠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우리 그 딸애가 네. 저보고 예. 8살에 학교 입학해서 네. 지금까지 학교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아, 교수님이 8살에 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 들어간 이후로 아직도 지금도 학교를 못 나오고 있다. 네, 계속 학교에서 있다고.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유튜브에 네. 안유아 교수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가 말이죠. 네. 교수님 워낙 여기저기 라디오건 유튜브건 많이 나가시는데 그동안 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종종 듣습니다. 아, 네, 네. 제목 하나 읽어볼게요. 네, 네. 흔들리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이런 얘기도 하셨고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네. 테슬라 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썸네일 제목들입니다. 네. 지금이 바로 디지털 가상자산 마지막 부를 잡을 위해 네. 윤석열 당선자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네. 그리고 중국식 우크라이나 해법. 와, 이걸 갖다가 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 내용들을 조금씩이라도 끄집어내려고요. 네, 네. 조금씩이라도 네, 끄집어내려고. 옛날에 했던 거 돼서요. 다 했던 건데 네. 그나저나 우선 네. 코로나 봉쇄 말입니다. 네. 이제 이 베이징도 지금 거의 분위기가 상하이처럼 되어갈 그런 상황인데 네. 뭐 다들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여기저기서 많이 다루니까 그건데 저는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이것이 진짜 시진핑 주석의 의지인지 네.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원치 않는데도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여기저기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방 관리들이 지 살자고 일단 막 방역 닥치고 봉쇄 이런 결과인지 네. 아니면은 여기에 또 일부 또 다양한 유튜브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무슨 아직도 혹자들은 시진핑 3년이면 벌써 게임 끝났다 그러고 네. 혹자들은 아직 모른다. 네. 가봐야 한다. 네. 올 연말에 네.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코로나 관련한 중국발 뉴스를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중국의 당국자들도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위드 코로나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중공안이 저런 봉쇄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다 벗어나자는데 뒤늦게 왜 이러냐 이거죠. 예. 뭐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에서 끝날 것이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중국 당국도 이걸 그냥 위드 코로나면 편할 텐데 왜 안 할까라는 네. 의심이 누구나 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해석을 제가 일단 당국의 구체적인 해석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위생부 담당하시는 분의 량완년이라는 분이신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포인트가 2개거든요. 네. 하나는 지금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우리가 올해 지켜야 될 경제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 성장, 안정적인 예. 경제 성장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은 사실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이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빠른 기간에 빨리 끝내야 사람들이 편하게 나와서 생산 건설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예요. 아니 그러면 또 그것도 말이 되지만 네, 얼핏 네. 들어서는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빨리 끝내야 빨리 이게 끝내야. 정상적인 생활에 들어가고 소비 사람들이 네. 나오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 뭐 이런 논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은 노인과 어린이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0세부터 13세 인구가 3억 명이 되거든요. 0세부터 13세. 13세기 중학교 가기 이전까지 우리로 어린이로 치면 국민학생까지가 예, 어린이로 3억 명. 하면 3억 명. 노인은 60세 이상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코로나
노출이 되게 그러니까 취약층. 취약층이 어린이하고 노인을 합하면 4억 명입니다. 네. 예, 4억 명인데 거기서 0.1% 걸린다고 해도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0.1%가 0.1%만 걸려도 1%면 400만 명이 되고 10% 걸린다면 사실은 4천만 명이 되잖아요. 4억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지금 현재 의료 시설로 예. 지금 준비된 의료 시설 이런 인프라 이런 의사, 간호사 네. 뭐 이런 다 합해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환자들이 나오고 또 이제 취약증 다 위중증 환자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중국에서 현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그 뭐 중국에 지금 예. 중국에 창궐하고 있는 오미크론은 우리 오미크론보다 더 독한가요? 우리는 지금 뭐 우리도 40만 겪었습니다. 그렇게, 확진자. 예. 그럼 우리 그냥 대충 뭐야 감기약 먹고 그냥 회사 며칠 쉬고 버텨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해석을 나온 거 보면은 오미크론도 사실은 취약증을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식으로 위험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그 일단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는 거, 그 당국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지금 상해가 코로나 지금 봉쇄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넘었거든요. 네. 3월 8일부터 했으니까요. 네.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해가 언제 풀리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상해가 중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는 5월 1일 그러니까 며칠 모레인가 그렇잖아요. 네. 전후로 원래는 뭐 봉쇄 푼다고 했는데 지금 기미로는 안 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6월 1일까지 완전 봉쇄 해제. 완전 봉쇄가 상하이가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봉쇄 해제는 6월 1일까지 간다라는 게 대부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네. 비유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는 서한 옛날에 무한 있잖아요. 무한이 그 우한. 예, 우한이 네네. 코로나 봉쇄 정책 취했잖아요, 당시. 그럴 예. 때 72일이 걸렸거든요, 해제까지. 해제까지. 예, 서한 때는 한 40일인가 했고요. 장추는 39일을 했고 뭐 이렇게 평균이 그다음에 50일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하이 보면은 뭐 70일로 계산해도 6월 1일 정도면 지금 푸는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중간 풀기는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예, 예. 지역별로 좀 다르게. 그다음에 북경이 지금 이슈거든요. 북경이 그렇죠. 지금 통계로 나오는 건 뭐 40몇 명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북경이 우리가 왜 중국이 봉쇄하는지 답을 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북경이 정말 봉쇄된다고 하면은 네. 정말 봉쇄되는 거하고 북경을 봉쇄를 안 하는 거하고는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달라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면 북경의 현재 그 당서기가 네. 그 시진핑 주석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쪽에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북경이 봉쇄를 안 했으면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로 보는 수도 있다. 왜냐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사 이사장이다 이런 밑에 각 부서장이 말 잘 들어야 이게 네. 나라가 예. 기업이 잘 가는 것처럼 예. 근데 시진핑이 이제 3기를 시작하잖아요. 예. 만약에 정상대로 하면 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정리. 뭐 불만이 있거나 다른 이겨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충성심 네, 테스트 네. 뭐 이런 네, 게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러면 전국 31개 성시가 있는데 그 중에 평시에 봐서 쟤는 평시에 뭐 말을 좀 말 잘 안 들을까 한다든가 혹은 어떤 뭐 기조가 보인다든가 이러면 이 김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근데 얘는 확실히 내 쪽이야 이러면 그런 테스트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예.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의역하면 뭐 네. 말 잘 듣는 그쪽은 뭐 봉사 안 해도 되고. 예, 좀 테스트가 필요한 애들은 좀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북경이 한번 하는 걸. 근데 북경이 봉쇄했다 이거면은 만약에 북경이 봉쇄가 들어갔어요. 또 도시 봉쇄. 그러니까 지금 북경이 난리 났어요. 지금 북경 마트 있잖아요. 뭐 마트. 사정이하고 뭐 사정이 뭐 물건도 없어요. 없고 없어. 사람들이 예. 미리미리 지금 예, 봉쇄를 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경이 봉쇄다 이러면 중국이 처음부터 했던 봉쇄 정책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60만 명 넘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때 당시 중국은 봐라 이게 사회주의 체제의 월성이다. 네. 이렇게 우리는 관리를 잘하고 있고 예. 우리는 인민들이 생명을 잘 보호하고 있고 미국 봐라 관리도 예. 안 되고 있고 사람들도 무제한으로 죽어나간다. 예. 그래서 우리는 봉쇄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불편함을 무릅쓰는 것이 전
국가와 국민이 예.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봉쇄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민들을 설득해 왔고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합리성을 부여해 왔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 서방 정책처럼 풀면, 그러니까 손을 놓는 게 되잖아요. 예. 그래 걸릴 게 다 걸리고 예. 자연 그 자연 면역력을 면역으로 하겠다라는 가자. 거죠. 그럼 중국이 우리가 사회주의 우월성이 봉쇄 정책에서 나왔는데 음. 이제 와서 서방처럼 똑같은 정책으로 다 풀어놓고 좀 자연 면역력으로 하면 힘들겠다. 앞뒤가 앞뒤가 안 맞네. 설득이 안 되고 사회주의 정책이 자본주의 저런 서방 정책보다 어디서 더 좋다라는 게 결국은 중국말로 수도 통고해라고 결국은 같은 쪽에 가버린 거예요. 뭐 누가 더 좋다고. 그 말씀 듣고 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제로 코로나로 밀어붙여야겠네요. 내려가야 가야 된다.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논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북경을 또 봐야 되는 거죠. 북경 네. 봉쇄되면 이쪽이 해석이 되는 거고 북경 봉쇄가 안 되면 정치적 어떤 논리가 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우리로 예상을 그렇게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어쨌거나 네. 2017년 10월 18일이 2017년 맞나요, 교수님? 그 9차 당대회 해가지고 시진핑의 2기가 시작했던 19차 게. 당대회 맞습니다. 맞죠? 2017년. 2017년. 네, 맞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시 주석의 그 네. 통치 철학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였습니다. 뭐 좋은 얘기인데. 그걸 헌법에 그게 시진핑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시진핑 예, 이론인데. 그걸 갖다가 헌법 당장 그 중국 공산당들의 당장이 당장. 있거든요. 예, 거기다 적어놓죠. 예, 적어놨던. 예. 그래 뭐 교수님 어디선가 말씀하셨대요. 네, 네. 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중국 가면은 뭐 안유아 교수님 좋아요가 막 올라오고 그러다가 약간 미국 가고 중국 약간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유아 교수 나빠요가 막 네, 올라온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오늘 안 교수님 앞으로 올라올 저를 만한 보호해 대목은 주세요. 보호.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네. 그 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자랑하는 나라니까 저는 제로 코로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네. 상하이가 아직도 그러면은 봉쇄가 완전히 풀리려면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 6월 초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네. 베이징도 이럴 판인데 네. 봉쇄는 봉쇄대로 하고 중국 네. 인민들은 참 고통 속에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네. 지금 고통 속에 사는 그렇죠. 사람이 한둘입니까? 네. 전 세계에. 네. 경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쭤볼게요. 네. 이러면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최대 화두인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교란 이쪽이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이게 참 세상에 여지경이라고요. 요지경. 참 이게 지금 많은 것들이 겹쳤는데요. 확실하게는 미래 방향에 있어서 지금은 분기점 시점인 거예요.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두 개 흐름이 있어요. 두 개 예. 흐름. 그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이 봉쇄 정책, 예. 코로나란 사태죠. 쉽게 코로나 말하면. 사태. 예, 그래서 첫째,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특히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공급망, 중국의 세계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네. 또 이걸 전 세계 각 나라에서 경험하면서 공급망 안전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위기 중에 하나가 공급망 위기입니다. 예. 전 세계 지금 두 개 위기가 있어요. 전 세계 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두 개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공급망 위기거든요. 이 공급망 위기는 원인이 두 곳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오고요. 하나는 중국의 봉쇄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큰 글로벌 경제 지역에서는 이제는 공급망을 국가 안보 개념으로 갖고 와서 자기 국가 주변에 갖고 가자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과거 40년은 WTO 체제에서 각 예. 나라에서 서로 자기 우세를 내세우면서 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서로 글로벌 경제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네. 이제는 그런 경제 논리, 시장 경제 글로벌 이 질서가 시장 예. 경제 논리보다도 이런 국가 안보 그리고 이념 그리고 종교 이런 예. 어떤 이런 분열 때문에 공급망이 경제적 개념보다도 이런 국가 안보 개념으로 들어오면서 공급망이 이제는 나눠서 구축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급망 철수가 빨리 진행될 거예요. 생각보다. 특히 중국에서 원래 500대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원래는 중국 철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유는
미국 미중 갈등이 2018년에 터지면서 사실은 중국 시장의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이 아직도 저렴한 노동력이 6억 명 넘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 중국처럼 공급망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사실 전기자동차 생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잘 된 국가거든요. 이 생산 라인이. 네.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 매력적이 돼서 철수할 생각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사회주의 이념이 있는 이 국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 문제를 꼭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이런 CEO들도 이거는 이념적으로 공급망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중국 철수를 안 하다가도 지금 이 사태 속에서는 이제는 자기네 공급망을 기업들이 가장 큰 이슈는 특히 네.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예. 국제 그 크로스보더 기업들, 국제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숙제가 전 세계 그동안 과거 40년 글로벌화 경제 속에서 나눴던 이 공급망을 네. 뭐 여기서는 뭐 부품 이거 갖고 오고 저기서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500대 기업들이 글로벌 가장 큰 기업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공급망을 다시 짜야 되겠다. 다시 짜야 되겠다. 근데 옛날 공급망 짤 때는 완전 시장 경제를 올렸거든요. 그랬죠? 어디서 싸면 어디서. 근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공급망이 이념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 체제 문제라든가 어떤 미중 갈등 문제라든가 어떤 전쟁 이런 문제에 취약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공급망을 짜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거예요. 이제 머리 아프게 됐어요.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는 이 가장 큰 세계 생산 공장 그리고 가장 완비한 공급망 이 생산하는 같은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네. 지금 다국적 기업들 가장 큰 숙제고 지금 빠르게 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저분은 이번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완전히 끝나기에는 우리가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끝나기 후에도 지금 앞으로 기업들은 공급망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크게 이런 공급망 위기가 각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야 가장 큰 이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달러 위기입니다. 달러 위기. 제가 근데 다른 방금 말씀하신 공급망 그 네. 재편이라는 게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네. 보면은 네. 이게 네. 1, 2년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오래 네. 걸리거든요. 네. 오래 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이제 달러 문제, 소위 네. 말하는 이제 통화 패권 문제 이제 네. 그쪽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네. 단숨에 해결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근데 변화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되고 있고.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급망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큰 대세가 됐는데요. 네. 원래는 전기자동차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시점에는 봉쇄나 이런 거 보고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다시 되겠네. 생각해야 이렇게 되겠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흥 진입. 네. 신흥 진입이 지금 일단 시작되겠죠. 그거부터 공급망이 예. 시작돼.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오히려 기회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런 걸 빨리 한국에 흡수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석을 할 때 예. 사실은 미국 달러 체제가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 그 말씀 굉장히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요. 그놈의 근데- 달러 때문이라도 전쟁을 좀 말이 좀 안 할- 과하게 갑니다만 예. 그놈의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불필요한 전쟁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불안전이 만들어져야 되죠. 네. 왜냐면 이번에 증명이 돼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네.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잖아요. 예. 근데 솔직하게 제가 조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미국 실력이면 전쟁이 바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둘 다 전력 투구를 안 해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소련은 근데 왜 안 할까요? 전략 폭격기도 한 번 네. 안 띄우고 미국은 항공모함 한 대 안 보내요. 네. 뭐 하자는 건지.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대리인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한테는 대리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미국이 지금 사실은 진짜 진심으로 도왔으면 전쟁이 일찍 끝났는데 지금 그냥 모양만 연출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 일찍 끝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예, 국방부 장관 보내서 네,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유럽 같은 데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핵 전쟁인데요. 어쨌든 지금 제 보기엔 미국의 의도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힘들게 만들고 네. 힘 빼지게 하는 거죠. 예.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을 선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락할수록 자기의
이게 뭐라고 해야지 잠재적인 혹은 내가 좀 손봐야 되는 애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러시아도 좀 제대로 죽여버리고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에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내려 하고 중국하고 친하려고 하고 자꾸 뭐 제3질서를 만들려 하니까 이게 시간을 끌면서 한번 얘네도 좀 약화시키면서 확실하게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독일도 이제는 그 루블화 결제 이런 금수 그 조치에 동의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걸 동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일도 어서 손 든 거죠. 어서 미국하고 같이 가겠다 뭐 네, 이런 식인데 네. 그러니까 독일을 유럽을 확실히 손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저 미국 보기에는 적절한 자기 목적이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게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이 싸움에서 가장 이득을 본 게 미국이잖아. 지금 그 미국의 그 군사 주식들, 군사 관련 주식들 지금 뭐 그 무기가 엄청 팔리면서 그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처리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근데 그거 지금까지 넘겨준 거 젤렌스키가 네. 그거 서방이 됐건 미국이 됐건 넘겨준 걸로 네, 그대로 다 썼으면은 네, 러시아 탱크가 다 없어져야 할 판인데 네. 또 무기 없다고 무슨 뭐 맡겨놓은 것처럼 여기 텔레비 나와서 자꾸 뭐 달라 하는 양반인데 네. 어디다 팔아먹는지는 또 몰라요 그거. 네. 예. 그런 것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뒤에서 뭐 있잖아요. 지금 제일 제가 그거 한 거는 네. 일반인들의 네. 젤렌스키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절대선, 러시아 절대악, 미국 절대선 이런 시가 참 나이바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시진핑이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굉장히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요. 네. 사실 중국은 가장 애매한 정책을 피하고 있잖아요.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중국은 누구 편입니까? 중국 사실 속으로는 지금 항상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그 미국 대사 친강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유엔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和平解决问题 그러니까 평화롭게 문제 해결되기 사람들이 각자 양자가 좀 양정을 찾고 책상 앞에서 문제 해결을 하기를 바란다. 늘 이런 표현을 써요. 네.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 이렇게 이런 표현만 쓰거든요. 우리는 그 유엔의 질서를 존중하고 유엔의 원칙대로 일을 풀어지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네.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속마음으로는 러시아죠. 속마음으로는 러시아죠.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 진영이 있고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 국가들 있잖아요. 파이브 아이. 예, 무조건 미국이 옳다라는 국가들 있고 그다음에 동맹국이 있잖아요. 일본, 한국 뭐 이런. 그러니까 전체 서방 진영이 이쪽에 쫙 있고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반대쪽에 중국, 러시아, 뭐 이란, 뭐 파키스탄, 뭐 그 쿠바 뭐 핵까지 약간의 나라들이 제3 쪽이. 세계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제일 셌는데 그 중에서 제일 셌는데. 죽으면 어. 미국이 중국 치기 더 쉬워지겠죠. 이게 뭐 옆에 편들 사람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러시아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바로 대놓고 도와주기에는 중국이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는 기대를 했었죠. 하나는 미국 중국 갈등이 객적 극대화되면서 막 객화되다가 미국이 시선이 이 우크라이나 쪽에 좀 더 집중이 되면서 중국과의 갈등이 좀 완화될 것을 좀 기대를 했죠. 네. 예, 근데 네. 크게 완화된 거는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관세를 뭐 네. 풀겠다, 네. 뭐 협력을 하겠다는데 말에 비해서 행동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그 중국이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대했던 거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유럽이 분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그래서 특히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좀 중국하고 좀 의견을 같이 하기를 좀 원한 거죠. 네. 사실 전 세계가 중국, 유럽, 미국이거든요. 질서를 잡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하나로 땅땅 묻히는 것보다 서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게 서로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좀 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이번에 독일이 마지막으로 이번 구체적으로 러시아 루블 결제 이제 안 하겠다, 받아 안 들겠다라는 걸 봐서는 완전하게 이제 미국하고 확실히 같이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중국 시진핑 기대에 못 미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이번에 그 중국이 철저하게 봤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앞으로 중국하고 대만 어차피 중국이라고 속한 성입니다. 대만 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뒤에서 미국이 또 어떤 대리인 전쟁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미리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이번 전쟁이 돼버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데 그 생각이 많아졌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지배구조 질서가 그중 아까 공급망 질서도 새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이 정치 지배 질서 옛날엔 WTO라는 경제 질서 하나 속에서 네. 움직였다면 이제는 뭐 RCEP이라든가 CPTPP라든가 뭐 USMCA라든가 북미 자유무역 이런 질서로 소위 말해서 다극화죠. 예, 그걸 통해서 공급망 질서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서 정치 지배는 이제는 유엔이라는 게 절대적인 이 질서가 있었는데 유엔이 이번에 힘을 못 쓰잖아요. 예. 왜? 거기서 지금 왜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 못 내냐면 러시아가 거의 하나의 그런 우장국으로 있기 때문에요. 아무 결정 못 내는 거예요. 예,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하는 거. 그래서 그 유엔 질서가 사실 무너진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치 지배 구조 질서도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영이 큰 진영이 두 개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격변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 밖의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게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예.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예. 춘추전 전쟁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계속 그랬죠, 싸우고. 그랬죠. 예, 또 그렇고 달러도 이번에 신뢰를 또 확 잃었거든요. 코로나 대응에서 달러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번 신뢰를 확 잃었고 이번 코로나 때 또 신뢰를 확 잃어서 확실한 거는 앞으로 디지털 통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디지털 통화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 각 중앙은행이 하는 CBDC 개념이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저처럼 어떤 그 실물 기반의 코인 개발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정부 조직이 없는 완전 탈중앙화된 퍼블릭 컨트롤 안 되는 그런 암호화폐가 있고 또 국가 질서 속에 들어오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석유에 매칭이 된 거잖아요. 석유 달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석유를 통해서 전 세계 달러를 찍어서 내보내면 예. 그 달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번 다음에 다시 미국 국채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졌는데 예. 앞으로 변화 속에는 이제는 석유를 안 쓰고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전체 자동차 업계가 바뀌어지면서 석유가 이제는 힘을 잃으면 달러 기축통화도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시대가 예. 접니다. 그럼 앞으로 달러를 어디에다 이렇게 중국말로 꽉오라 하는데 석유에다 이렇게 매칭시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석유가 어서는 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다 바뀌면 석유가 네, 어서 주요 네. 에너지 자원이 아닌데 예. 그게 뭐 어디에다 달러를 매치가 달러 기초화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금이라도 있었고 예. 근본이 이제 폐지하니까 그러면 석유 갖다 그렇죠. 쓰려면 달러 결제해 이걸로 버티다가 자, 넥스트 이제 뭘까요? 뭐 석유 시대도 저문다 트래. 그럼 넥스트 뭘까요? 넥스트는 뭔가? 아, 그렇죠. 그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 또 질서를 또 정리하거든요. 그게. 그래 그왜 달러 너만 갖고 그래? 너도 종이고 우리도 종인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시작한 게 유로하고 그래서 그러고 중국 맞습니다. 위안도 한번 우리도 한번 그래 보려고. 해보겠다. 예.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리끼리라도 하고 네. 1대1로 하면서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위안화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네. 분위기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위안화 좋아하다가 지금 스리랑카 부도 났다는데 네. 뭐 그걸 저걸 떠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인정. 네. 2008년 금융위기였을 때 달러 신뢰 한 무너져. 네. 이번 코로나에도 네. 달러 신뢰 무너져. 네. 그러나 네. 신뢰는 무너져요. 네. 근데 왜 환율을 왜 길길이 뛰냐고요. 네. 2008년에도 그랬고 네. 코로나 때도 그랬고 네. 지금 또 그래요. 네. 어. 그게 대체제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예, 없죠. 우리가 전 세계 각 그 주권 국가로 다 자기 통화가 있잖아요. 네. 위안화도 있고 뭐 원화도 네, 있고 네. 엔화도 있는데 사실은 다 달러예요, 속성은. 네. 그러니까 표현이 위안화고 표현이 원화고 네. 표현이 엔화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실은 달러의 다른 표현 형태뿐이에요. 뭐 예 느낌 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본질은 세계의 금융의 본질은 달러와 석유의 문제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석유가 앞으로 우선은 메인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게 된다는 건데, 자, 그럼 달러를 어디에다 매칭시켜야 되나? 저는 이게 굉장히 연구하는 대상이거든요. 네. 그게 뭐 앞으로 제일 중요한 전략 자원이 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 전략 자원이 예. 뭔가.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거는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 이제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대체 보완제를 계속 찾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코인입니다. 예. 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나온 거잖아요. 2009년에 나왔잖아요. 미국 달러 정부의 무제한의 이 통화 정책에 실망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출생이 반정부거든요.
자, 근데 코인이 제도권이 못 들어와요. 이런 퍼블릭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사실 제 주변에 보면은 네. 저 코인 하던 사람들 네. 또 뭐 젊은 친구들 지금은 거의 뭐 반포기 상태예요. 이제 막 잊어버리고 네. 막 그냥 안 쳐다보고 네. 또 한 1, 20년 한 가보지 네. 뭐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하다못해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인 네. 후다닥 이게라도 있었는데 이제 네. 영 뭐 죽어놓으니까 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코인 네. 투자자들은. 네. 예. 그래서 그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하냐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CBDC를 하냐가 중요한데 네. 사실 제 같은 개인적으로 연구한 생각에 의하면 미국 오히려 CBDC를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유는 미국도 미국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미래 기초 통화를 계속 가려면 가려면. 왜냐면 CBDC를 해야 이 중국 왜냐면 아까 위안화 있지만 실제 그 뒤에 신용 달러 신용이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계속 미국이 그 CBDC라는 이게 다 이래 모니터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중국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확실히 되거든요. 그게. 예. 예.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만약 우리가 지금 이게 코인이 이슈가 뭐냐면 법적으로 들어와 주권 국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들어오는 게 실물 자산하고 연동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을 하는데 앞으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탄소 걸 배출권.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는 석유 시대가 무너지니까 달러가 다른데 이렇게 오늘 갑자기 단어가 꽉 오라는 거 한국어로 뭐라 해야 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석유 달러가 됐던 것처럼 달러가 어디에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 달러가 예. 기통화 계속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걸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예. 미래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달러가 에너지하고 연동이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차피 석유도 에너지였죠. 예. 근데 이제 그 석유가 개념 아닌, 에너지보다도 다른 에너지죠. 에너지. 예. 두 번째는 코인이 반드시 들어와줘야 돼요. 달러가. 안 들어 예를 들면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네. 이게 코인이 법적 통화하고 매칭을 시키는 개념이에요. 네. 우리가 코인이 있는데 그걸 해석을 쓰려면 법정 통화하고 액세스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앞으로 달러하고 결국은 요즘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달러하고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가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USDT도 사실 1달러 1코인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달러가 계속 기초 통화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달러가 이제는 전립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이 시점에 전략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사실은 달러 위기가 오거든요. 근데 달러가 무너지면 그럼 세계는 좋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전 세상에 네. 세상에서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의 재산은 전부 달러인데 네. 달러가 무너지면 네. 그 사람들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참 일반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게 어디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긴 해요. 네. 근데 주선 이 흐름은 공급망의 큰 변화와 네. 그리고 글로벌 통화 체제의 큰 변화 이 두 선상에서 앞으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예. 큰 흐름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소위 말해서 달러 패권 시대가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네. 건 참 오래된 어떤 담론이었는데 네. 여전히 진행형이고 네. 어떻게 보면 더 그 변화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또 토론이 되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지금 당장 그러면은 네. 최근에 네. 위안화가 네.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네. 지금 이게 6.3 1달러당 6.3 근방에 있던 게 지금 6.6, 불과 한 2주 전이에요. 맞아요. 얘가 지금 6.65까지 막 맞아요. 후루룩 왔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은근히 지금 위에 인민은행 고시하는 거 보면은 은근히 또 부추기기도 있고. 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필요합니까? 네, 중국은 지금 일단 지금 한 달 만에 2.5% 정도 평가 절하가 됐죠. 가치가 그렇죠. 떨어졌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나온 정책 보니까 외화의 지준율을 낮춰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은 달러를 시장에 풀겠다라는 거고 환율을 이렇게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금융 정책의 핵심은 환율 관리입니다. 네. 사실은 환율을 제일 중요시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그 환율 레인지가 있어요. 나름 레인지가. 예, 그게 지금 봤을 때는 6.1부터 지금 7.5 사이는 받아들이거든요. 이 변동폭을
변동. 7위안 넘어도 괜찮다. 예, 예. 우리 몇 년 전에 넘었잖아요. 예, 근데 뭐 갑자기 7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아. 이 자기네 관리 통제 하에서 이 범위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범위에서 시장의 적절한 변동을 허용한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지준율 인하 외화 지준율 인하 시기는 시장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환율 관리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실은 완전 경제학에 맡겨버리면 경제학 논리에 맡겨버리면 네. 환율이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 위안화가 더 갈 수 있는 강해질 이유가 강해질 지금은 이유가 없죠. 사실은 없죠. 없죠. 왜냐하면 간단해요 논리가.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 예. 상황인데 당연히 가장 간단하게 당연히 미국 달러 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떨어지는 게 맞죠 원래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관리하면서 떨어지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계속 버티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떨어지는 게 수출에는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떨어진다는 게 위안화 가치. 예, 가치가 환율은 떨어지는 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네. 근데 뭐 지금 상해 뭐 공급망이 지금 멈춰서니까 사실은 위안화를 절하시켜도 수출에 대한 수출 뭐, 사실 물류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거죠. 적절한 시장 허용 범위에서 시장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는 거죠. 예. 적절하게. 예, 예.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 좀 이제 힌트가 오네요. 네. 그러니 이게 그렇게 급하지만 않으면 속도의 문제만 아니라면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뭐 포칙하면서 봤던 그 7위안까지도 얼마든지 뭐 중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정부가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근데 확실한 건 중국 환율은 시장 환율은 아닙니다. 시장 환율 아니죠. 자기네 그리는 그림에 따라 가는 환율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너무 큰 의미 다른 나라의 환율에 비해서 인사이트가 단지 중국 정부의 의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리를 하니까. 예, 그 정도. 교수님 보시기에 엔화는 왜 저런다고 보십니까? 달러엔 환율. 요새 지금 뭐 갑자기 지금 130엔도 넘고 하는데 네, 심지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네, 네. 일본 적절한 얘기가 아닌데 일본이 무슨 일 생길까봐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일본 빠져나온다고 저런다 소리까지도 흉흉한 소리도 도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세상의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미국입니다. 주범은 미국이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미국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 터지부터 지금까지 줄곧 똑같은 말을 해왔어요. 우리 각 나라는 제가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는 곧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휘달릴 거다. 왜냐면 2020년에 돈을 찍어내는 거 보고요. 제가 그때 문정부도 제가 엄청 막 방송에서 뭐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그때 2020년 초반이 코로나 금방 터질 때였어요. 막 돈 나눠주고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내년 정도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021년이 되죠, 그게. 예.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커질 거고 그 대가는 국민들이 결국 지르고 갈 거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강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지금 오고 있어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폭풍 물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범이 미국인데 미국은 이거를 최대한 스무스하게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쟁이 딱 났잖아요. 예. 그럼 전쟁가 공무망이 바로 이게 전쟁 태세가 따른 건 이게 바로 공무망이 문제가 새버렸으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났으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양식 가격이 지금 엄청 오르는 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고 뭐 그러니까 지금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전쟁 때문에 그렇다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미국의 이 주범이 이게 이미지가 좀 약해지는 거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네. 질문만 하면 푸틴 때문이야, 러시아 때문이야. 무조건 그러죠. 네. 그리고 이거 불안정하니까 돈이 미국으로 막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대가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 화폐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가 타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글로벌 달러 강세. 그렇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자산이 가격이 네. 떨어져.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자본가들은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논리대로 가는 거죠. 논리대로 예, 간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 위안화, 원화 그냥 그 화폐가 그 나라 뭐 그 잘난 사람들 얼굴로 찍혔을 뿐이지 실제 다 달러라고요. 그렇게 보면 답이 되겠죠. 네. 그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저는 뭐 저도 그 대목에는 할 말이 많지만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생략하고. 깊은 얘기인데요. 네. 과거에 미국은 절대 지존이었죠. 1919년 이후로 사실은 절대 지존. 예, 세계 1위 국가였고 네. 굉장히 사실은
특히 우리 소장님 연세분들 미국 유학을 많이 가셨고 또 미국이 제일 좋을 때 갔다 오셨고 그래서 제가 지표 하나로 설명드리면 보통 한 개 국가의 생산성을 말할 때 부채 대비 GDP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모의 부채가 있고 분자의 GDP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부채를 동원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북한이 왜 뭐 잘 사죠? 자본시장이 없잖아요. 예. 레버리지를 예. 신용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내가 사업도 하고 네네. 경쟁하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자본시장 역할이고 사실은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한 단위당 GDP로 그 나라의 그 생산성을 보는데 미국이 제일 좋았던 게 1981년입니다. 한 단위 부채를 일으키면 GDP가 만들어진 새로운 GDP가 32단위였어요. 32단위. 그런데 그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쫙 떨어지면서 최근 2020년 데이터를 보면은 하나의 부채를 일으켜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단위가 7.8이에요. 거의 4분의 1이 번토막 났어요. 똑같은 부채를 일으키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8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제조업이 엄청 풍성했고 강했어요. 그랬죠. 근데 미국 노동자 월급이 올라가고 이게 코스트가 올라가면서 제조업 중심의 자본은 미국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싼 노동자 국가에 가서 다른 나라 노동자와 결혼을 했고 자기 원래 본처는 버렸죠. 그게 미국의 블루 칼라들이었죠. 그래서 블루 칼라 몰락하면서 트럼프란 대통령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조업을 회귀하라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회귀했냐? 회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올라오면서 공급망 안전을 말하면서 삼성이나 TSMC나 막 오라고 하잖아요. 인터리한테 빨리 기술 주고 막 이러라는 건데 근데 미국이 실제 가보면 그 기업들한테 수익을 남을 수 있는 공급망 체제를 갖췄냐? 전혀 안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수익을 못 내는 거죠. 미국은 철저하게 금융시장 중심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아까처럼 석유 달러를 통해서 해외로 갔고 해외가 달러들이 다시 금융시장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휘황찬란하게 올라가니까 누가 제조업에 투자합니까? 주식시장 하면 돈 버는데. 그러니까 돈들이 다 주식시장에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모두 이해관계가 금융시장을 이렇게 아직 제조업에서 누가 돈 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바이든, 아무리 트럼프가 오라 해라 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이제 미국은 이제 손은 누가 키우나가 된 거지. 그래서 미국은 문제가 위기의 미국인 거예요. 앞으로 이 금리상 올라가지 않으면 미국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상 계속 올리려면 그 폭탄을 계속 돌리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해외 돈이 계속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갔으면 한 번은 떨어뜨리고 다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작업하냐면 떨어뜨리는 작업하는 그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올려보내죠.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가들이 떨어지면 미국 바깥은 뭐 깨작살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국주를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주가가 이게 만으로 갔어요. 만에서 2만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딱 올랐어요. 만에서 2만 갔어요. 1000에서 만 가기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만 가고 3만 가고 5만 갈수록 이거 더 올라가는 공간은 좁아지죠. 그러면 이게 계속 한번 떨어뜨렸다가 올라가는 게 쉽다라는 거지. 한번 그 말을 우리는 표현을 하면 한번 정리하고 간다는 거죠. 정리한다는 방법이 뭐냐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숭홍빙은 자기 책에서 양털 깎기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 풀었던 돈들을 다 회수하면서 시장을 적절히 자산 가격을 거품이었던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지금 떨어뜨린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또 미국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럼 교수님 보시기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지금도 올리고 있는 단계니까 아니죠. 금리를 계속 올릴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언제 올리는 걸 멈추냐가 시점인 거죠. 그걸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는
그동안 너무 거품이었던 미국 주식들의 가격을 떨어뜨린 단계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세계 국민들을 양털 깎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런 단계다. 그런 단계다. 네. 그러면 지난번 3월 15일 날 류허가 살짝 살려줬다고 했지만도 중국 증시 그거보다 밀고 내려와 버렸고 맞아요. 마침내 시 주석까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네. 결국 내놓은 카드가 뭐 지난번에 인민은행 뭐 23가지 조치는 보니까 제가 네. 봐서는 그 조치만 23가지 뭐 장망했지 뭐, 네. 뭐 쓸만한 조치는 없었고 네. 결국 보니까 딴 거 없고 말은 다 좋아요. 뭐 네. 적절하게 대응하고 네. 최선을 다하고 뭐 2마리 토끼 다 잡아라. 네. 어? 네. 그래 되는데 알고 보니 또 결국 또 인프라인데 네. 뭔 놈의 또 인프라입니까? 저거 통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텐센트가 보니까 네. 불기둥을 뿜었던데 네. 뭐 알리바바도 휙 돌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들어가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 시진핑 주석의 주석까지 나서셔서 네.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살리자 했으니까 중국 들어가도 될까요? 예, 그럼 이제 방금 미국 경제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중국 경제 얘기인데요. 미국의 중심에 금융이 이렇게 있다, 네, 딱 네. 갔다고 하면 똑같이 중국은 중심에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예, 모든 이해관계가 부동산하고 어울려서 부동산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아까 자산성이 너무 거품인 것처럼 중국 부동산 그동안 너무 거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게 사실은 중국의 완다 그룹이 완다부터 손댄 거고요. 헝다. 예, 제일 처음에는 완다였어요. 완다. 그리고 지난해는 헝다였고요. 헝다. 올해는 또 계속 망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지금도 계속 부동산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경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지금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올라오지 않고 있어. 지금 내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시공하는 면적을 그게 부동산 투자 체가 시공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1분기 마이너스 17.5%거든요. 전년비. 예, 작년 말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근데 1분기에 사람들이 집을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예. 개발 안 한다는 예. 거죠. 시공사들이. 그러니까 예. 지금 마이너스 17.5%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지수를 통계를 낼 때 70개 주요 도시를 내는데 예. 아직 지금 엄청 긴 기간 그중에 50개 도시가 부동산이 계속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아니 우리는 네. 그래도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라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는 북경에 뭐 똘똘한 한 채 그런 거 없어요? 중국 북경 상해 심천 세 개 도시. 세 개는 예, 세 개. 똘똘하고. 예, 좀 더 말하면 광동 뭐 이런 그쪽은 정도인데. 똘똘하고. 예, 그쪽은 이렇게 왜냐면 거기는 중국 부동산이지만 걔는 글로벌 시장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 들어와 사는 예, 시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걔는 안 떨어지는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다 떨어져요. 심천도 예. 엄청 떨어졌거든요. 예. 지금 엄청 떨어져서 그래서 부동산 지금 살아나지 않으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는 아까 말했죠. 부동산이 망하면 다 망한다고 다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특히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 재정이었거든요. 네. 중국은 그 부동산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31개 성시가 그 부동산 토지 매각에 의한 재정 수입 의존도가 절강성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예요. 주민들한테 세금 거두는 그거 같은 그거보다도 토지를 팔아서 땅 팔아가지고? 재정 수입을 충당하는 게 100% 90% 네. 그러니까 평균 다 5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 살아나면 재정 수입에 바로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가 지금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돈은 풀어놨는데 생각보다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시즈미 머릿속이었죠. 돈은 풀었는데 부동산 안 살아. 옛날에는 돈 풀면 부동산 바로 살아났어요. 옛날에는 먹혔거든요. 풀면 살아나고 풀면 근데 이번에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네. 그래서 지금 머리를 썼겠죠. 생각한 방안이 뭐 사람들이 와서 부동산 개발할까 어떻게 중앙정부가 나서야죠. 인프라라는 게 주로 뭘 말하면 교통, 에너지, 수력 이런 인프라를 또 깔아 막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통해서 인프라가 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그 주변에 땅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중국 중앙정부는 아직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할 공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공간이 있는 게 중앙정부는 부채율이 안 높아요. 지방정부가 높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할 돈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별로 경제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막 2분기 막 갑자기 좋아지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아유,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할 것 없이 아직은 그러니 아까 참 아주 열정적으로 제스처까지 써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갈 룸은 없으니 네, 한번 떨어뜨려 한번 가는 떨어뜨린 거죠. 다음에 네, 가야 그렇죠. 또 기회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아직은 그러면 이 떨어뜨리는 이 단계 중이다. 네, 그렇게 보는 그렇게 거죠. 보고 계시다. 한번 정리하고 가는 한번 거죠. 정리하고 네.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 패턴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춤추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막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되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을 건데 지지상이 워낙 안 좋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럼 떨어질 때 언제 올라갈까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야 돼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변화가 오려면 전체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지금 새로운 변수가 나오고 있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가격은 미국이라는 이 달러를 갖고 있는 여기가 지금 걔네들이 흐름에서 요동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자 갖고 있는 게 원화 자산이든 위안화 자산이든 예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뒤에 다 달러 신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집중해서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체 자산 가격을 한번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오늘 네. 어쨌거나 마지막에 메시지는 확실하게 주고 가셨습니다. 네. 어떤 기술적인 반등, 네. 일시적인 어떤 상승, 네. 뭐 자산 네. 시장에 그런 건 있을지는 몰라도 네. 지금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는 네. 지금은 떨어뜨려야 되는 네. 그리고 그거 해야 되는 단계로 보고 네.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뭐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그냥 다음에 하자 그러셔도 좋은데 일론 머스크가 네. 트위터요? 트위터 인수하는 그 사안은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건 간단해요. 옛날에 트위터가 그 트럼프 계정을 삭제했는데 그때 제일 분노한 게 일론 머스크거든요.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말도 자기 안 의견을 된다. 하는데 왜 그래서 지금 인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명확하게 말했어요. 충분하게 언론 자유를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뭐 어떤 말을 해서 패자 이런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 하겠다는 게 인수를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 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이나 어디서 검색하면 유튜브나 검색하면 한 맞춤형 콘텐츠가 계속 네네네.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리즘이 뒤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없어요. 예. 빅테크 기업들이. 예. 그래서 그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기 다 공개해서 이 알고리즘 이런 거를 그래서 앞으로 이거 표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왜냐면 이 뒤에서 알고리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한테 딱 맞춤형하면 그 사람 계속 그런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도 조작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자기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교수님 네. 오늘 주간 전망대 나오신다고 동영상 한 2개 봤더니만 네. 유튜브 켜기만 하면 안 교수님 얼굴부터 떠요. 그게 알고리즘이지.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중국의 이슈가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 정의당선 만드니까요. 네, 그거는 트위터 인수와 크게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워낙 중국에서 장사를 하니까. 중국에서 트위터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언론이 네. 있거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네가 좀 적당히 유튜브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 엄청 욕하면 노란 딱지가 붙어서 나와요. 그래요. 예, 많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그것처럼 트위터가 그럴 가능성이 있냐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 지금 일론 머스크 막 뭐라 하는데요. 위험하다고 뭐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데서 결정되겠지만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배경은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일론 머스크가 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확실히 좀 급이 달라요. 네. 생각하는 거나 네, 뭐나. 네, 좀 행동이 좀 그렇긴 한데 저 요즘 네. 머스크 팬 됐습니다. 네. 뭐 저를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저 머스크를 조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는데 저 아니에요. 걔는 원래 천재 끼는 사람들은 좀 천재 이상해 보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한테서 하나 딱 배웠어요. 뭐죠? 뭐 앞으로 더 배울 게 있겠지만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저 그 사람은 이 생각했어요. 나는 왜 우주로 갈 생각 안 했을까 나는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난 살면서
내가 우주 사업 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난 왜 그런 생각 안 하면 살까? 예, 그런 반성은 해본 적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아마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교수님 이렇게 평소 지론을 갖다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딴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네. 가십니다. 지금 자산시장에 대한 큰 어떤 방향성은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한번 정리해야 되는 단계로 보고 계시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